네, 자, 토마토 이슈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 흐름은 전체적으로 좀 암울합니다. 뭐, 어느 곳 하나 중국이든 뭐 유럽이든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전체적으로 흐름이 뭐 썩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에서 좀 그 분위기가 확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전에 발표됐던 일본 지표 상당히 좋았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수출 지표가 재차 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분위기가 일단은 얼어붙은 모습이었고 유럽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그 영향을 미친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또 유가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맞물리면서 상당히 또 안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관망세는 지속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글로벌 마켓 리더로 점검해 드립니다. 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주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와 오늘 어떤 얘기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일본의 GDP 수정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일본의 GDP 3분기 수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2분기도 그렇고요, 3분기도 그렇고 지금 다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3분기 GDP가 마이너스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 수정치 자체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게 되면서 그리고 2분기까지 좀 바뀌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어제 이제 연율 1.0%, 그러니까 예비치는 수정치 자체가 0.3% 정도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2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에서 소폭 좀 개선이 된 마이너스 0.5%로 수정이 되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큰 플러스는 안 나오더라도 마이너스도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어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국 일본 경제에 대해서 3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3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하면서 이게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가 별로 이렇게 약발이 안 되나 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일본이 소기의 성과를 계속 좀 이루고 있는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단은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금씩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엔화 약세도 한몫을 했을 거고 자세한 내용들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된 건지 살펴주시죠. 예,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전체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총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세부 항목이 조금 숫자들이 변하긴 했는데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1.3%였었는데 이게 플러스 0.6%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됐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지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의 투자, 민간 투자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개인 소비 같은 경우는 0.5% 플러스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소폭 줄긴 했습니다. 0.4%. 근데 저번에 이제 마이너스의 주요 원인이 이제 설비 투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졌다. 하나 정도 더 보시면 주택 투자가 1.9%에서 2.0%로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들.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 상당히 좀 탄탄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경상수지 흑자 규모 자체도 약간 예상치보다는 한 10% 정도 모자르긴 합니다만은 계속 상당히 좀 견조한 상황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 담당상 이 이제 일본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세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상당히 이 규모 대비해서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원활한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좀 경제 지표에 대한 개선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도 이제 제자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유럽의 속도에 비해서 오히려 일본이 좀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돈을 풀면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참 이 신흥국들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럴 것
것 같고요. 어쨌든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친 국가들이라든가 이제 유로존이라든가 상당히 좀 좋은 결과로 결국에는 경기가 좀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하고 좀 같은 맥락으로 결론적으로 일본도 경제가 계속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번 주간이라든가 다음 주간이라든가 어쨌든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이머징 자산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굳이 이머징 자산을 편입을 지금 뭐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것들이 이런 선진 시장의 이런 좋은 경제 지표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화 같은 일본 경제를 본다고 하더라도 엔화 자체는 지금 너무 약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 123엔대에서 계속 지금 있거든요. 뭐 엔달러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권을 계속 나타난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풀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엔화가 다시 좀 플러스로 강세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 보인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음 주에 변곡점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꾸준히 좀 점검을 해왔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더 확산이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 좀 더 격하게 반응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분할 매수 관점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요. 뭐 제일 나쁘고 제일 안 좋을 때가 뭐 분할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뭐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저점을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분할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기다 이렇게 뭐 망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소동수 대리가 짚어주셨으니까 이 부분 먼저 좀 체크를 여러분들께서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본 경제가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반면에 중국 쪽에서는 지표가 상당히 또 어두운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건지 두 번째 이슈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발 악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 5개월 연속 감소세,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뭐 센티멘트 자체가 시장 센티멘트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뭐 그냥 작은 악재도 뭐 악재라고 보기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악재로 작용을 한 적은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시장이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수출입 지표를 11월 수출입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수출 같은 경우는 5.6%가 줄어들고 수입 같은 경우는 3.7%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자체는 뭐 3,431억 위안일 겁니다. 이게 네, 흑자라고 보여지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좀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트렌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은 이미 이제 뭐 경제 블록화를 뭐 어떻게 보면 실현해 나가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냥 뭐 자급자족 하는 형태의 이제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가면서 이제 수출, 수입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내수 안에서 이미 자국 경제의 모든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이미 기술력이라든가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공산당 자체도 내수 부양이라든가 중속 성장의 목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간밤에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상당히 또 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외신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악재인지를 저희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분위기가 뭐 유가라든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장세잖아요. 근데 중국발 악재가 다시 한번 기름을 얹게 됐는데 구조적인 변화 그 말고도 좀 우려할 만한 요인들은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외신 반응부터 살펴주시죠. 뭐 중국 경제가 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됐든 그 숫자 자체, 경제 성장률의 숫자 자체는 뭐 8에서 뭐 7, 6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모와 질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근데 뭐 증시에는 뭐 실질적인 펀더멘탈도 중요할 때도 있지만 이런 센티멘트 측면에서도
조금 뭐 작용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단 중국 2차 제조업 지표의 부진과 거의 같은 맥락의 현상이다라고 보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향으로 뭐 수출이 5%, 뭐 유럽향으로 하는 9% 정도 줄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뭐 글로벌 경기가 뭐 망가지는 듯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라든가 뭐 유럽 증시, 일본 증시가 그렇게 견조한 흐름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듭니다. 그냥 금리 인상이랑 엮여서, 그리고 최근에 위안화 뭐 SDR 편입으로 인해서 한 1개월 정도는 굉장히 좀 좋은 트렌드를 보여줬던 중국 증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자리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보고 있고, CNN 머니 따르면 이제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서 이제 자본 유출이 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무역 외환 보유고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1년 반 만에 외환 보유고가 뭐 14%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굳이 우리나라 돈으로 책정을 하면 3,700조인데요. 굉장히 막강한 수준으로 아직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 한 133조, 우리 돈으로 한 133조 정도 되는 규모가 유출이 되면서 보통 한 월간으로 해봐야 한 3, 40조 정도가 나가는 반면에 상당히 좀 많이 나갔다. 뭐 FOMC 금리 인상이라든 부분들, 자산 리밸런싱이 일어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가치가 상당히 좀 3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하는 모습들, SDR 편입 이제 호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시도 반응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이제 통화 가치 정도도 단기적으로는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조금 우려를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뭐 중국의 어떤 흐름이 지금 뭐 감소세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수입 같은 경우에 이제 13개월 연속 감소세는 좀 뼈아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지금 원자재 시장도 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좀 수요가 받쳐줘야지 이게 좀 다시 좀 재상승을 좀 노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전혀 뭐 기미가 없기 때문에 이 관련 국가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한동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에 지금 사실 펀드멘탈적인 이슈인 것처럼 보이면서 시장이 내려앉고 있는 것처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머징 쪽의 자산은 지금 센티멘트가 오히려 죽어서 지금 뭐 시장이 부진이 계속 좀 지속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FOMC에서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를 가지게 되면 마지막으로 또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 시점이 지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머징 자산 내에 있는 우리나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 조금 규모가 크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엄청난 규모의 이머징에서의 뭐 자본 유출이 자금 유출이 증시에서의 아웃플로우 자체가 더 발생이 되고 심화가 되면서 원자재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머징 자산, 증시, 통화 모든 게 다 망가진다. 논리를 종합하면 이렇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팔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지금은 모든 악재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곡점이 뭐 조금 길게 가면서 우리를 좀 더 괴롭힐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결국에는 1, 2개월 후면은 모두가 해결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산 균형의 회복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분할 매수 관점은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시간이 좀 해결해줄 그런 것을 좀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좀 조급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조금 고요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곡점 형성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메리츠 송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